어, 그, 제가 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 책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제가 이해한, 이세리가 이해한 락항 이론의 신경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단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허접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거랑 이제 여기서 좀 맛을 보고 책에서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해했던 부분을로 프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 상상계부터 다시 보시죠. 일단 여러분 락항의 모든 이론의 대전제는 인간이 굉장히 자신만의 이상한 논리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편집증이고 거기서 이분이 주목했던 게 자기의 그 스승인 클레랑스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경향을 편집증 환자들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쵸? 그래서 락항이 의태이론을 가져왔고 거울 단계란 걸 얘기를 하면서 상상계를 발견해냈던 거죠. 그래서 대전제는 항상 요 전체에서 중요 흐름은 우리가 뭔가 틀을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상상계의 모든 제가 근데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수능 특강으로. 그 중에서 상상계에는 모든 인간이 진입을 해요. 왜냐면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볼 때, 나는 세계를 보는데 세계를 보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내가 뭘 하는지는 관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랑 세계가 뭔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인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눈이 되게 360도로 달려가지고 세계 속의 내 모습을 맨날 보면서 동시에 내가 직접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는데도 정신이 팔리잖아요. 분명히 내가 하고 있지만 그걸 하는 나가 시각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벌레가 나뭇가지를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동일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벌레랑 나뭇가지의 이 관계가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되겠죠. 왜냐면 엄마가 출산해서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돌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친엄마든 아니든 자기를 케어해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아기는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살아남았다는 건 반드시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나한테 내가 배고플 때 떠먹여주고 뭘 하지 않아도 떠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이랬던 기억이 모성으로 남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그거를 아이는 찾아 헤매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이 모성 그 자체라고 느껴서 모성을 계속 찾아 헤맨다라고 느낄 수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린 전부가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상상계에서 이루어지고 상상계에서 모든 인간은 이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계는요. 언어와 규범인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이탈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당연히 보이는 게 아니니까 좀 이탈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 세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진입을 하는데
그래서 추상적 세계에 잘 안착한 상징계에 잘 안착한 사람들을 신경증자라고 하고, 상징계를 뭔지 알았어, 파악했는데 그거 아니야, 다른 법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착증자고, 이런 상징계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그걸 인식조차 하지 않고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칸이 그렇게 본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경증자를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애가 어릴 때는 자기 아이랑 엄마만 있잖아요. 애 세계에서는. 근데 얘가 이제 상징계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아이는 가정 내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빠라는 사람도 이제 만나게 되겠죠. 예, 이 아빠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랑 나랑 동일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있네?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엄마네? 애가 멘붕에 한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일시한 엄마가 아빠의 소유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의 반응들인 거예요. 아까 상징계가. 그러니까 상징계가 꼭 아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 그것도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약간 예시 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왜냐면 누구나 가족 안에서 아이가 양육되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소유하고 있다. 엄마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아빠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이 상징계를 이제 정신병자는 거부하는 거죠. 아니야. 나랑 엄마랑 똑같아.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정신병자인 거고요. 엄마가 아빠 거라고? 엄마가 아빠 거네? 하지만 싫어. 난 여전히 엄마 내 거 할 거야. 라고 아빠란 존재를 엄마가 아빠 거란 거 알고 있지만 부인하는 사람들이 도착증자인 거고요. 엄마랑 나랑 동일시해서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라 아빠 거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포기라기보다는 포기를 완전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구나 하고 엄마가 내 거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압한 거예요. 포기를 한 게 아니라, 포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억압을 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신경증자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엄마가랑 나랑 그 모성에 동일시를 했다는 거, 모성이 내 정체성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포기한 척하지만 억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경증자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있는 것도 알았고 아빠가 엄마를 소유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사람의 특징이 뭐야? 동일시를 잘한다고 했죠.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라캉이 지식은 약간 편집증적 망상구조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간지를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꽤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네. 그리고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야. 그럼 이 아이는 예전에 성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자라나면서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야. 나는 딸이야. 이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들은 당연히 남자고 아빠의 동일시 하기 쉽겠죠. 딸은 여자고 그래서 엄마의 동일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아들이고 딸이고 다 아이잖아요. 아이는 모성을 추구한다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동일시란 그 대상이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고 딸이고 자꾸 모성을 추구한다고요. 그럼 모성을 추구하는데 모성은 누구한테 있었다? 엄마가 나를 길러줬잖아. 그러면 얘네가 모성을 가진 엄마를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아들이고 얘는 딸이니까 엄마는 아빠의 소유인데
포기하지 않고 엄마를 가지려고 할 때 얘네가 쓰는 전략이 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아들은 남자고 아빠의 동의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얘는 엄마를 가지고 싶어. 왜냐면 그 안에 모성을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모성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빠처럼 되면 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아빠가 엄마를 소유하니까. 근데 엄마는 아빠 건 거야.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성을 가진 엄마가 아빠 건 거야. 그리고 아빠는 자기보다 훨씬 세고 무서워, 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마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딸은 어때요? 딸은 아들과 같은 전략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동일시 돼서 자기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니까 지금 얘는 남자보다 조금 더, 아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딸의 입장에서 엄마를 취하려면 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락항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조금 쉬운 해답이 나와 있는 거야. 아빠가 엄마를 소유하네? 그리고 난 남자네? 나는 엄마를 소유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렇게 쉽게 어떤 루트를 찾은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나는 엄마를 절대 가질 수 없어. 왜? 엄마는 아빠 거니까. 요렇게 회로가 돌아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를 포기하진 않겠지. 하지만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서 남자가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진지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딸은 좀 멘붕이야. 내가 엄마를 가지려고 보니까 엄마를 가진 건 아빠야. 근데 내가 아빠가 될 수 없어. 나는 여성이잖아요. 난 여자잖아. 난 남자가 절대 될 수가 없잖아. 멘붕인 거야, 여자는. 와, 나는 그럼 어떻게 엄마를 가지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 엄마 속의 모성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전략을 쓸까를 한번 살펴봤더니 락항이 이런 류의 전략을 쓰는 것 같대요. 일단 나는 엄마랑 여자로서 똑같아.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왜 가지기를 원할까? 엄마가 가진 뭔가 특별한 점은 뭘까? 그 점을 가지면 나도 엄마처럼 되지 않을까? 나도 엄마처럼 되어서 내가 엄마를 소유하고 그 모성을 아는 게 목표였으니까. 끊겨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들은 좀 더 단순한 거죠. 딸보다. 왜냐면 아들이고 딸이고 엄마를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성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아들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지. 모성이 엄마한테 있으니까 엄마를 가지면 모성을 가질 수 있겠네 에서 끝나는 건데, 딸은 조금 더 디테일하죠. 내가 추구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그 엄마의 모성이니까 아빠가 뭐 때문에 엄마를 욕망하는지를 알면 그런 게 모성이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뭘 원하듯이 아빠도 엄마를 원하고 있다면 아빠가 원하는 것도 모성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빠가 엄마에게서 원하는 게 모성일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다른 거일 수가 있는데 그런 망상을 하는 거죠. 그 모성을 갖는 것에 미쳐가지고. 그러면 아빠가 욕망하는 게 아마 모성일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욕망하는 게 뭔지 알아내면 나도 모성을 가질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어떤 구조는. 결국 딸이고 아들이고 모성을 갖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모성에 집착을 할까요? 모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그때 엄마가 내가 응애 울면은 밥 주고 내 욕구를 채워줘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것의 원인이 모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를 찾으려 하는 것과도 똑같죠. 그러니까 모성을 되게 무섭게 추구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성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징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들을 봤어요. 그러면 아들은 이제 커서 남자가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돼서 또 여자를 만나겠죠. 그때 이 남자의 심리 구조는 어떨까? 남자도 모성을 추구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욕망은 모성을 추구한다고요. 근데 남자는 이제 저런 생각을 했잖아. 저런 전략들을 세우고 저런 생각들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거야. 가질 수 없는 여자를 동경하지만 가질 수 없는 여자와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가질 수 없는 여자는 동경을 해요. 왜냐면 엄마 같은 여자였던 거야. 아빠의 여자인 엄마 같은 여자. 그건 가질 수 없는 여자였잖아. 그래, 그런 여자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버랩 되면서 가질 수 없는 여자를 동경하지만 가질 수 없는 여자를 직접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빠 거였으니까. 아빠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아빠도 두렵고 내가 이렇게 질서를 어기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무섭고 그런 심리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여자인데 남자는 어떤 여자를 가지잖아요. 결혼도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거 좀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자는 제일 사랑하는 여자와는 함께하지 못하고 그보다 덜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모성 자체가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욕망하는 게 궁금했고 항상 이 여자가 추구하는 건 남자가 욕망하는 대상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자긴 그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뭐 이런 예시로 나타날 수 있겠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비유를 우리가 왜 이해하는지, 사랑해에 집착하는 여자친구가 많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죠? 남자가 욕망하는 대상이 되려고 한다고요. 자, 어때요? 이런 구조를 보면 자기가 목표하는 대상을 알아도 가질 수 없는 남자와 대상이 되기 위해서 거기 틀에 자기 자신의 손발을 다 잘라가면서 맞춰야 하는 여자. 사랑이 괴로운 이유에 아주 부합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틀을 면밀히 딱 놓고 보면 진짜 편집증 환자의 망상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대전제가 틀렸잖아요. 우리는 세계에 사로잡혔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모성이 아니잖아요. 꼭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래서 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린 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히 최면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최면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틀을 좀 이렇게 안다면 우리가 굳이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거야. 굳이 괴로울 필요는 없는데? 라고 생각할 거야. 아무튼 이걸 프리뷰로 다음번에는 책에서 이제 신경증을 좀 학술적으로 쓴 글을 볼게요.